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정두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새누리당 이양구 원내대표 국회 쇄신이 좌초된 걸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반드시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뭇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퇴를 번복했습니다. 네, 한 입에 두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데요. 딴 게 쇄신이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것부터 쇄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신일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말 잘했나요? 사퇴 번복한 건 사실이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번복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로 자신의 과거 행적을 사퇴를 했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번복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일단은 그 번복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퇴를 했던 이유는, 이거 특권 포기하겠다 그래도 포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번복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양구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 이걸 번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새누리당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번복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복하게 된 계기가 만일 박근혜 전 위원장의 얘기, 복도에서 한 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박근혜 사당의 가장 중요한 증표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 문화일보에 칼럼을 쓴 것이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은 유치원 같다라고 그랬어요. 왜 유치원 같습니까? 아니, 유치합니까? 그래서 유치도 하죠. 네. 자기네끼리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놀다가 선생님 딱 돌아가지고 선생님 하면 딱 하면은 애들이 조용해지고 갑자기 모범생이 되는 거. 여기서 선생님은 박근혜 전 위원장이죠. 네. 그리고 유치원생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저는 사당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죽을 사자 사당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줄 서버릇하고 박근혜 위원장 입만 바라보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당은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죽은 정당의 후보는 대통령 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상당히 정당으로서의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상적인 행태를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유치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안 됩니까?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직 학부형이 아니시구나.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 한 민주당이 한 중고등학교 되겠네요. 그렇죠. 민주당 시끌벅적하죠. 예. 네. 최소한도 죽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기도 뭐 제가 볼 때 훌륭하다, 와 멋있다, 잘 돌아간다 이건 아니지만 사당화는 안 일어나죠. 좀 네. 주인이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요. 새누리당은 사당, 이미 사자가 죽을 사자, 그래서 죽은 정당이다. 앞으로 계속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이것이 진행되면 그렇죠. 죽은 지금 정당이 현재 되는 거죠. 그렇다는 예, 얘기죠. 예. 새누리당은 죽은 정당이고 죽은 정당에서 나온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박근혜 위원장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당화 논란을 스톱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당화라는 것이 자꾸 진행이 되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박근혜 위원장은 굉장히 기득권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제도가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 권위주의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권위주의의 어떤 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가도에 굉장한, 대선 가도에 굉장한 걸림돌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번 바라봐야 하는데 좀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었지만. 네. 근데 박근혜 후보를 가까운 데서 보필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요. 도대체 이해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 못하는 소통도 잘 하시고 절대 권위적으로 행동도 안 하시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분들은 그렇다면은 국민 여론과 일반 국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시각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위원장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왜 잘 안 되는지를 사실 고민을 하고 그걸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번 대선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본다면 보수층 중에서 대선에 나가서 보수 후보한테 찍는 사람이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진보, 야권 중에서 투표장 가서 야권 후보 찍는 사람이 750만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네. 그렇다면 1,100만 가지고 대통령 못 돼요. 750만 가지고도 대통령 못 됩니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200만 표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거고, 야권 같은 경우에는 550만 표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람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간단하게 중도층을 끌거나 상대층의 지층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소통도 잘 되고 권위주의적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200만 표 끌어오는 건 아예 날쌘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강성, 설명성 주장하면 550만 표 못 끌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1,100만 표에 만족을 하든지, 750만 표에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더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든지. 예.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신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가장 수학 문제를 쉽게 풀면 되는데 덧셈 문제인 것 같은데 덧셈 그렇습니다. 문제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이건 이 선택의 문제 간단한 걸 이걸 네. 왜 못 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뭐 거기까지 힌트를 준 거고요. 박근혜 후보의 발언. 자, 5.16 군사 쿠데타를 가지고 아버지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5.16이 혁명이냐 구테타냐 아닌 이미 이 김영삼 정부 때 이미 다 그건 정부 차원에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미 공식적인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리할까요? 5.16은 군사 쿠데타죠. 맞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정치학 쪽에서 얘기하는 엘리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 뭐냐면 이 쿠데타는 어쨌든 정권의 한 축이나 그 국가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측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잡는 겁니다. 네. 그럼 군부는 그때 어땠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강한,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3세기라고 불렸던 모든 국가에서 군부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누렸거든요. 정권의 한 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력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건 쿠데타다. 쿠데타예요. 근데 네. 반면에 혁명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엘리트들이 다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5.16은 어떤 경우에서도 혁명이라고 볼 수가 군사 없죠. 네. 근데 정치학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자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을 돌리는데 이건 간단해요. 저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딸로서 아버지를 평가할 땐 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령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말해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하거나 아무리 훌륭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잘못했을 때 그건 뭐 객관적으로 사실 나쁜 짓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나쁜 놈이죠. 그렇죠.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지금 뭐냐면 대선 가장 유력 후보입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과 공인이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아직 그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최선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딸이 아버지가 한 행동을 이걸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요. 네. 오늘 이것이 정치부장 아마 그 토론회에서 얘기를 한 네. 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왔죠?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의 자격으로 갔나요? 유족으로 가서 아버지 평가를 물어본 건가요?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생각하고 평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박근혜 전 위원장이 딸로서 그 자리에 갔다면 100% 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 갔다면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야 당연히 객관적인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내렸어야죠. 있지만 예. 그래도 그게 겹쳐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하고 이
대선 후보하고 공과 사가 딱 겹쳐질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요, 네. 그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회가 공과 사를 지나치게 구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럼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로서는 제가 딸로서 판단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선의 후보자로 봤을 때 군사 쿠데타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바로 그거죠. 아, 뭐 그렇게 구테타로 어디가 인정합니다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대선 후보로서 저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이미 예를 들면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야, 박 전 대표 캠프에 한번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네?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요. 말도 네, 근데 그렇게 제대로 정리하면 못해서 그런가? 되는데. 바로 그거죠. 사와 공의 입장을 그럼요. 다 밝히면 되는데. 그 사적인 입장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누가 돌을 단줄 수는 그럼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신 체제 있잖아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 유신 헌법 요것 때문에 많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그럼요. 있고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 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예, 뭐 공적인 얘기를 이거는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한 발 뒤로 쫙 빠졌습니다. 글쎄요. 유신 체제는 역사의 판단이 뭐고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쿠데타도 잘못된 거고요. 네, 군사도 잘못됐는데 예, 예. 유신 체제도 체제는 잘못된 거죠. 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의 박근혜가 평가하는 것과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거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최선의 얘기인 것 같아요.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근데 없다. 역사적 판단에 맡긴다라는 것, 그럼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벌써 역사적 판단은 끝났죠. 끝났죠. 네. 근데 왜 아직도 맡겨야 하는지 그렇지. 저는 역사적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판단에 모르겠어요. 나는 맡긴다 이거죠. 예. 맡겼다. 과거요. 그죠? 이미 역사 판단은 끝났으니까. 끝났죠. 네. 근데 맡겼다, 그럼 네. 동의한다. 그럼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여기 없죠. 볼게요. 동의할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맡길 수밖에 없다. 맡길 동의할 수밖에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맡길 수밖에, 우리가 하나의 워딩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뭐합니다만, 아직 이거는 역사 판단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근데 만약 진행형이 아니고 끝났는데 유신 거기에 헌법에 동의한다는 건 대해서도 그 헌법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까? 옳은 헌법이었다 이렇게? 유신 그런 헌법이라고. 사람은 제가 아직 만나본 사람 그렇죠. 중에는 저도 아직 없습니다.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예. 역사적 판단도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렇게 거기까지만 안 되겠습니다. 얘기합시다. 예.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지금 고문이죠. 다 두 분 다 예. 이제 거의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딱 떠오르는 게 없다. 이거 참 솔직한 표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반가울 수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 나를 상대 맞수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좀 자기를 좀 어떤 식으로든 씹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선 모드로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건 대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대선에서 말이에요. 상대 후보한테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저보다 낫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그렇기 경우가 때문에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아, 선거인데.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시기적으로 나올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저도 안철수 교수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예. 의사.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성공한 벤처기업인. 네. 예. 그렇게 떠오릅니다. 예. 그리고 말을 아주 이렇게 절제해서 하는 거. 그거 내가 말 안 들어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절제하는. 네, 절제하는 되죠. 것처럼 네. 보이죠. 네. 동생인 박지만 씨가 이거 사마저축은행 연루 의혹 수사에 이거 대해서 봤어요, 오늘. 무슨 얘기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당연한 알기로는 얘기를 했지 사마저축은행 이것도요. 문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브로커 이모 씨가 사실 있어야지 이 문제가 다 풀린다. 사마저축은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이 건거가 되니까 또 다른 브로커가 등장을 합니다. 김모 네. 씨가.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소환을 했다. 만약 수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두원 의원도 그렇고, 이상득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김희중인가요? 그 청와대 네, 1부속 실장. 네. 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자주간 저축은행 때문에 걸린 사람이 수없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나올 사람도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축은행은 정말 돈 없고 뺄 거 없고 힘없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이자 1%라도 이자 더 받으려고, 네. 거기 가가지고 서민들이 돈 집어넣는데요. 네. 그 돈을 받아먹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기관의 장과 뭐 본인은 친구 이상 이하의 사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오려내렸던 것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과 박지만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에 입이 이렇게 회자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땐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참 그러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네, 하여튼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언급된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 나랑 상관없는 거다. 그건 아니다. 아니요, 뭐 그게 이렇게 아니고 할 게 그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동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끝난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죠. 네. 하여튼 이제 공인이 돼버리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관리도 어차피 자기와 연관돼 있는 거니까. 그걸 잘해야죠. 네, 그것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이게 자기 책임으로 돌릴 계속 수밖에 반복이 없다. 되잖아요. 예? 뭐 전두환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전두환 씨는 얘기를 하지 말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얘기를 해보면은 매번마다 반복됐던 게 뭐냐면 친인척 비리였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매년 4년 차마다 나오는 건데 이제는 그거 좀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노력 여하에서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관리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좀 쓴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지만 경선 후보 지금 단연 1등이 문재인 후보 같아요. 예. 네, 36% 나왔네요. 경선 후보 지지도가. 손학규 후보가 16%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도 얘기인데요. 네. 네. 김동완 후보가 3위예요. 그죠? 10%가 안 됩니다. 6.5%.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요. 네. 경선 룰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지금 경선 룰대로 나가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경선 룰을 둘러싼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어느 정도 이제 가중치를 어떻게 둘 건지, 결선 투표할 건지, 국민 배심원단이라고 해서 국민 배심원단의 자격 심사와 투표를 반영할 것인지. 근데 국민 배심원단 문제는 전 조금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배심원단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시간 있어요. 근데 결선 투표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 그거는 말이에요. 제가 요새 잠깐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 신임 원내대표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상정 원내대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온라인 투표, 모바일 투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가 되는 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경선에서 조금이라도 이 상처 나면 그건 본선에서 엄청난 상처로 비춰지거든요.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누리당도 왜 경선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럴 때 박근혜 전 위원장이 보다 더 권위주의적으로 비치게 된 거거든요. 그때도.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 대 문대 비문으로의 싸움인데 그럼 문재인 후보가 또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어요. 경선을 우리가 유리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경선을 어떻게 바꿔도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 그럼 뭐 박근혜 전 위원장하고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표도 상당히 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문재인 고문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도 유리하다고 인정하고 저도 100%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요. 투표. 그럼 문재인 이거는 후보가 어떻게 불리하죠. 생각하십니까? 결선 근데 투표.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제도에서 전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수긍하죠.
정통성이 그래야지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더 있죠. 이게 30%짜리가 대통령 되고 말이에요. 30%짜리가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 70%가 좌우지간 찬성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투표를 안 했건 반대를 했건. 이러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비용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프랑스가 결선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근본적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네 뭐 안철수 교수랑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국민이 수긍하고 국민이 그 정책에 수긍하려면 적어도 50% 이상은 받아서 저는 그렇다고 그렇죠. 봐요. 나라 전체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정치라는 얘기죠. 게 이게 최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최악을 피하는 겁니다. 차악을 선택하고 때로는 차선을 선택하는 건데 결선 투표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야권 단일화 가상 대결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씨가 결정이 되고 이제 그런 이후에 안철수 원장하고 야권 단일화 가상 대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4대 40.5%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저 가상 대결인데 문자 그대로 가상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교수가 도대체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 예? 그 문제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제3의 후보가 6월 달을 넘겨서 자신의 의사 표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면 안 교수도 국민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도 안철수 교수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7월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죠, 아이들 방학이면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이 되면은 정치도 방학입니다. 그러다가 거기다 이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하고 나면 올림픽 때 모두 관심이 글로 가 있죠. 올림픽 끝나면 8월 15일 넘습니다. 네. 언제가 될까요? 그럼 9월 달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9, 10, 11, 3개월 선거운동하고 끝난다. 알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부족하죠.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언론에 계속 회자가 돼서 국민들이 그래도 안철수 원장이 누군지 적어도 안철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요. 이름은 국민들이. 이름은 알지만 그 이전에는 그것도 몰랐던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은 알지만 일단 이름은 알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국방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대북 정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경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다 여태까지 보고 뭐 그동안 대통령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네. 이미지라도 줘야 돼요. 네. 이 사람은 본인의 얘기대로 진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보는 좀 보수지만은 경제는 조금 진보 같아.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그게 아직 불분명하죠. 불분명하죠. 네. 그래도 이제 에세이 책 이제 곧 출간하고 뭐 출판 기념회 하면 출판 기념회가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선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 출판 기념회 아마 이번에 총선에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시기에 또 하면. 네. 근데 제가 참 그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철수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국민들이 읽으면 안철수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겠다. 너무 모범생적인 얘기예요. 누가 네. 책 보고 아주 후보 이상적인 선택합니까? 그거는 책 아니죠. 안 보죠. 책 네. 안 보죠. 네. 그 후보가 무슨 얘기했는지 제대로 듣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책 보고 여기서 떠들어야죠. 이제 페노라마에서 그 책이 여기서 이런 별로 얘기인데. 읽고 싶진 않은데. 그러네. 그 책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싫어하시는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신한은행 3억 원 최종 종착지가 이상득 형님이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선 축하금으로 그냥 간단히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만약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그런 혐의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참 식성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옛날 정치인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바뀐다는 걸 알고 그 시대 정신을 읽는 것이 또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닌가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형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뭐냐면 이상득 전 의원도 문제가 있지만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변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형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정도의 자신감을 밀고 나갈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축은행 관련만 해도 몇십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고 저축은행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하여간 청와대에 거쳐간 사람 중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인척 측근 비리입니다, 이거는. 규모만 따지면은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뭐 했느냐? 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다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친인척 관리 그거 하는 그 비서관이 있을 텐데요. 민정수석이 뭐 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동네 사람 시키면 안 돼요. 동네 사람 시키니까 뭐 다 알잖아요, 민정수석이. 아, 옛날에 나도 저 형한테 형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만일 된다면, 그건 민정수석이 있으나 마나고, 민정수석실이 있으나 마나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에 동네 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동네 예전에. 동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고향 사람. 뭐 예를 들면 자기랑 같이 일을 한번 했던 사람. 서로 지인. 혹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설령 모르는 사람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걸 대통령 앞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민주적 시스템이 청와대 내에 있어야 돼요. 청와대가 권위주의적으로 돌아간다면 전 그거 뭐 밝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친인척 측근 비리를 밝혔다면 청와대에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죠. 이 세 가지가 저는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 동생이라서 그랬다면서요. 글쎄, 하여간 좌우지간 지인을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랑 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동네 동생인데 그걸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사정비서관 앉히고 민정비서관 앉히면 예를 들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네, 그 제일 부속실장 같은 사람은 진짜 자기 잘하는 사람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자기 보장은 해야죠. 그거는 하지만 최소한 민정수석은 아는 사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럼요. 그것도 깐깐한 사람. 그렇죠. 네. 왜 그 강철중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죠. 네네. 있죠.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 해야 돼요. 영화의 공공의정의 강철중 검사 같은 사람.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필이 좀 크고 오시죠? 네, 강철중으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스님들이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도박하는 충격적인 동영상 때문에 온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했던 성호 스님이 도박 동영상은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무려 200개의 비리 동영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이라도 그 동영상 공개하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막상 공개 안 하십니다.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정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